저는 주로 사연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햇병아리인 28살이 된 여성이에요.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생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저는 감히 이 나이에 제가 겪은 사연을 말씀드리고 속이라도 후련하게 풀고 싶어서 용기를 냈답니다. 제가 26살 때 친구가 저에게 어울릴 만한 좋은 사람이 있다며 한 남자를 소개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5살이면 나이 차이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소개시켜주겠다는 친구의 얼굴을 보아서 그냥 한번 만나보고 오겠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답니다. 서재훈이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여자들에게 쥐약이 빈소리인 것이 뻔해도 바로 예쁘다는 말이죠. 친구가 소개한 이 남자가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주 정중하게 제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인사의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느끼할 만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답니다.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 같은 부드럽고 전혀 기름기 없는 목소리였어요. 뚱한 마음으로 나갔던 소개팅이었지만 저는 우선 이 남자의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은 우울한 것 같은 그런 목소리에 반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인상도 아주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단정하지만 너무 차려입지 않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수트 차림이 또한 제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연락처를 묻는 그 사람에게 흔쾌히 제 연락처를 주었답니다. 그래도 5살의 나이 차이는 좀 많다 싶은 생각이었지만 몇 번 만나보면서 그 나이 차이에 신경이 쓰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점심 뭐 먹을까? 시원한 매운탕 먹으러 남한산성 쪽으로 드라이브 겸 나가볼까? 맛집도 많지만 역사 유적이라 볼거리도 많은 곳인데. 오늘 차를 타고 너무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나 약간 피곤해요. 난 이 근처에서 파스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렇게 하자. 파스타 나도 좋아해. 자기는 어떤 파스타가 좋아? 나는 오일에만 볶아내는 봉글레가 좋거든. 까르보나라도 맛은 있지만 어쨌든 나는 경미 씨가 먹는 것하고 똑같은 거 먹을 거야. 가만히 있어보자. 검색 좀 해볼게. 이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는지. 이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우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초창기니까 비위를 맞추는 것이려니 생각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런 태도가 바뀌지 않더군요. 뭐든지 저를 1순위로 배려하는 것이었어요. 겨울엔 항상 저를 데리러 오는 차의 조수석 쪽을 미리 따끈하게 덮여놓았고 여름에는 차에 타면서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끔 에어컨 온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제가 앉을 의자를 뒤에서 빼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 사람의 식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를 만큼 제가 먹고 싶다는 것 위주로 식사를 하러 다녔죠. 가고 싶다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가고 싶어? 조용히 로맨틱 코미디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공원 갈까? 오늘도 차를 많이 타긴 한 것 같은데 피곤하겠다. 그냥 조용히 영화 보는 게 경미 씨한테는 더 좋겠는걸?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보았어요. 재훈 씨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데요? 재훈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나는 도대체 재훈 씨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다니까요. 경미 씨가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고 경미 씨가 좋다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경미 씨가 잘 먹는 것이면 나한테도 맛있고요. 자기 주장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재훈 씨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선 다니는 회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 계열사였죠. 대학을 다니던 중 병역 의무를 마쳤고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대리 직함을 가지고 있다죠. 나이로 보아 정상적으로 승진을 해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직업이니 직함이니 이런 것들을 떠나서 무엇이든 저를 1순위로 챙겨주니 마음이 기울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재훈 씨가 먼저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프로포즈도 아주 낭만적이었어요. 홍대 앞에 있는 소극장 하나를 온통 빌렸더라고요. 어디선가 직접 연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극장의 무대 아래에 소규모 실내 악단까지 와 있었죠. 그 자리에서 연주되고 있는 달콤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웨이터 복장을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꽃을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배달해 오더군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조리사가 우리의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위해서 스테이크를 직접 굽고 있었죠. 즉석에서 구워진 스테이크가 서빙되고 많이 비싸 보이는 와인까지 마실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준비한 재훈 씨에게 감동을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준비하려면 돈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지 걱정도 되더군요. 아무리 좋은 회사의 대리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왜 과공은 비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공을 들이게 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의에 어긋나게 된다는 뜻의 말이죠. 이 경우가 꼭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와인과 스테이크의 맛은 너무 훌륭했고 꽃들도 모두 제가 좋아하는 꽃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소극장의 무대에서 저는 정말 낭만적인 프로포즈를 받았죠. 정말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던 제 마음이 친구들 중에 이런 프로포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매일 변하는 저 달에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달이건 해건 제 마음에 비하면 다들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제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포즈의 말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생각되었어요.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는 피차간에 나이도 있는 만큼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서로를 만나고 있었죠. 그런데 소극장까지 빌려서 얼른 생각하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다 싶은 프로포즈를 했고 거기다가 타고 다니는 차는 BMW 3 시리즈였어요. 이젠 그냥 사람을 파악해보자는 단계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입장이었기에 집안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인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콩나물값 100원, 200원 깎고 덜 먹고 아껴 입어서 모은 돈으로 분당 신도시에 빚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죠. 그렇게 그 집에서 제가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우리 집이 생긴 후에도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셨죠. 그래서 평범한 집안에서 가지고 있을 만한 적금과 그 밖에 저축 약간을 가지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러니 남편들 사람의 집안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우리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예비 남편은 성남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를 해보니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열이 심하고 편도선이 부어서 음식도 못 삼키겠어. 경미 씨 얼굴이라도 보면 살 것 같아. 와줄 수 있겠어요? 예비 남편이 감기 몸살에 걸린 것이었죠. 이 감기 몸살이 유행인 지 얼마 전에 우리 엄마도 앓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 대신 제가 살림을 할 만큼 증세가 심한 감기 몸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비 남편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이었죠. 부모님께서 며칠 전에 해외여행을 떠나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검색해서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그것이 식지 않도록 보온병에 넣고 몇 겹을 싸서는 예비 남편의 집에 찾아갔죠. 가르쳐주는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예비 남편의 집은 45평쯤 되는 큰 아파트더라고요. 죽을 그릇에 담아 먹게끔 해주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런 시부모님 덕에 집안에는 온갖 나라에서 사온 것처럼 보이는 기념품들이 즐비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싶은 기념품도 하나 있었죠. 왜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인형을 돌려서 열면 또 인형이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해서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의 크기의 인형까지 계속 나오는 민속인형 말이에요. 그건 정말 탐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눈여겨보니까 예비 남편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제가 그걸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이번에도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어요. 그 인형이 마음에 들어? 그건 마트로슈카라고 하는 러시아 인형인데 부모님이 러시아 가셨을 때 사오신 거야. 마음에 들면 가져가도 돼요. 저는 굳고 사양했죠. 예비 남편이 사온 것도 아니고 예비 시부모님께서 사오신 물건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가져오겠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그 정도 선물에도 아무 일 없다면서 굳이 제가 돌아갈 때 그 인형을 챙겨주었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1년에 서너 번은 해외여행을 가시고 또 러시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형은 곧 다시 사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한 대로 저희 집과는 다르게 꽤 잘 사는 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시집이 잘 산다면 시집 식구 부양할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양쪽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정리했고 재훈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죠. 그런데 사람이고 물건이고 오래 알고 오래 쓰다 보면 점점 자세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저만 생각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재훈 씨가 만남을 지속하다 보니 저를 1순위로 챙겨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점들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점으로 보였던 게 이제는 조금씩 문제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우선 예비 남편은 겉모습이 정말 깔끔했어요. 수트 하나를 입을 때도 구두 색깔까지 정확하게 생각해서 맞춰 입고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나 모자라거나 넘치는 게 없었죠. 그리고 메이커는 모르겠지만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도 오늘과 내일이 같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수트와 구두에 맞게 갖춰서 차는 것 같았죠. 거기다 이제 나이 33살에 BMW 3 시리즈 외제차라니 처음에 그렇게 멋있게 보였던 그 사람의 패션 감각이 이제는 씀씀이를 걱정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정도 차를 사는데도 큰 돈이 들었겠지만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음악을 참 좋아했답니다. 차에 갖춰놓은 차량용 오디오 시스템도 장난 아니었죠. 똑같은 음악인데도 우리 집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예비 남편의 차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 귀는 참고로 막귀인데 말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부메스터라는 시스템인데 독일에서 장인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야. 이걸 직수입으로 구하려니 좀 힘이 들었지. 하지만 듣고 보니 정말 잘 구했다는 생각 들어. 요즘은 이걸 켜놓는 재미로 차를 운전한다니까. 부메 뭐라고요? 부메랑인지 부메스터인지 저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자 예비 남편은 자상하게 이 시스템이 차량 안에서 듣기에는 최상의 음질인 것 같다며 설명을 이것저것 해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음향 기기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이름을 외울 수 있는 대로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유선 이어폰인데도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을 쓰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시계 브랜드를 보고 있으니 풀어서 보여달라고 할 수 없어서 얼핏 훔쳐보니 롤렉스도 있는 것 같았어요. 양복은 늘 새 것 같았으며 헤어스타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고 가까이 오면 은은한 향기가 풍기는 것을 보니 고급 향수를 사용하는 것 같았죠. 한마디로 저 나이에 그 직함에 씀씀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람이 씀씀이가 커서 좋은 물건을 고집하고 남들에게 깔끔하게 보이는데 집착한다면 그건 반대로 어떤 열등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등을 했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성적이 좀 떨어진 애였어요. 얘가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은 자기 집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며 큰아버지는 판사에다가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쩌셨다는 둥 입만 열면 집안 자랑이었죠. 왜 자꾸 예비 남편을 보면서 고등학교 때 그 애를 보는 느낌이 들었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서서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한창 달아올랐을 때 해버려야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만나봤자 그동안 모르던 단점만 점점 많이 보이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자격지심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사실 이 대학 나온 거 점수 엄청 손해보고 간 거야. 우수학생 유치한다고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제한하면서 오라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돈 많이 드는 명문대학에 가서 뭐 하나 싶어서 이 학교에 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학교 얘기였죠. 지방의 작은 대학교더라고요. 나온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자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기업에 그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들어갔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장학생으로 그 학교에 갔구나 믿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비 남편이 이상하게도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시키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결혼 결정을 하고 만나는 사이라면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하나의 코스잖아요. 저는 이미 예비 남편을 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답니다. 그 모임이 있기 전날도 참 힘이 들었죠. 양복은 무슨 색깔이 좋을까? 구두는 어떻게 맞춰 신어야 좋을까? 세차를 바로 직전에 하면 좋은 차 탄다고 티내는 것 같아 보이니까 좀 일찍 세차를 해두어야겠다는 둥 도대체 무슨 윌리엄 왕세자가 어디 거동하는 것 같더라니까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시키지 않는 것이 혹시 제가 친구들의 배우자나 여자친구들에 비해서 좀 처져서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었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저를 소개시키지 않은 원인이 저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데이트할 때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을 건네보기도 했습니다. 재훈 씨는 친구 없어요? 친구들한테 통 전화 오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전화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공부만 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좀 어울렸어야죠. 그래도 친한 친구 한둘은 있을 테니 인사시켜줘요. 사실 나는 원래 그 대학에 갈 사람이 아니었잖아. 서울의 명문대에 갈 사람이었지. 그러다 보니 차원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좀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동창들하고는 거의 안 만나는 편이야. 그럼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한 친구라도 있을 것 아니냐며 물어보니까 모였다 하면 포커판이나 버리고 담배 냄새도 싫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음악 감상하고 책 읽고 하는 게 좋아서 그 친구들하고도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교 동창 모임에는 자기보다도 공부를 못했는데 명문대학에 갔다고 잘난 체 하는 친구들 보기 싫어서도 안 간다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예비 남편의 태도가 모두 자격지심으로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것 같아 보였죠. 그 열등감을 사귀기 위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고급 아이템에 열중하는 것 같았고요. 그 중에서도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는 애착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다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5위 안에 든다는 회사라니까 외제차를 끌고 다니나 보다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 나이에 그 정도 가격의 외제차라니 지나친 사치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기회를 보아 준중형 국산차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며
그 유지비를 아껴서 저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보았어요. 그런데 차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차는 그냥 문제없이 굴러다니면서 목적지에 갈 수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차는 그것을 몰고 다니는 사람의 품격을 말해주는 것이라나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는 집안이 좋은 동료들도 많아서 비슷한 나이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였어요. 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완고하게 보였기에 저는 그냥 차를 좋아하는 성향이 강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예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바로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하대를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다 싶으면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점이었어요. 여기 슈퍼 루스칸 몇 년 산이지? 내가 와인에 좀 까다로워서 말이야. 3분 내로 알아다가 말해. 몇 년 산인지에 따라서 여기서 주문하거나 나가거나 할 테니까. 나 음식 주문할 때 시간 끄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웨이터는 적어도 예비 남편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품격 있는 레스토랑에 오래 근무한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반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때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곧이어 웨이터가 돌아와서 정중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슈퍼 투스칸인지 뭔지 아는 와인이 없다고 하니까 아, 내가 올 만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네. 오늘로 여기는 그만 와야겠어. 라고 또 반말로 말하고는 미안해서 얼굴이 좀 달아오른 저를 데리고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나서 백화점을 빠져나가기 위해 주차장 안을 팔짱 끼고 걷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 너 혹시 재훈이 아니냐? 나 몰라? 초등학교 때 같이 축구 차던 진수야. 너 초등학교 때 모습이 그냥 있네. 우리 집이 이사를 멀리 가긴 했지만 집안끼리도 친했었잖아. 그리고 곧이어 바로 근처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면서 품이 있는 노신사 한 분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보았던 국내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이라는 차였어요.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이라는 차였죠. 가격이 거의 8억에 가까운 차라고 뉴스에서 들었었어요. 8억이면 웬만한 집값 수준이잖아요. 재훈아, 아이 난 모르겠냐? 진수 아버지다. 너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늦게까지 놀고 가고 했었잖아. 이 진수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아, 예, 아버님. 당연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절하게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던 그 배려가 그대로 기억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남편의 허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90도로 꺾이더라고요. 악수를 청하는 그 노신사의 손을 얼굴도 쳐다보지 않은 채 두 손으로 황송하다는 듯 잡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노신사가 차에 다시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도 예비 남편은 그 90도로 꺾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 일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것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 남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잠시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결혼을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일단 직장이 너무 반듯하고 또 사람이 성실해 보였죠. 또한 무엇보다도 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디 그렇게 쉽겠어요. 처음 만날 때나 그렇게 대우하다가 조금 만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바뀌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었답니다. 결혼을 결정하는데 이 이유가 제일 크게 작용했죠. 어머, 재훈 씨, 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차 사고라도 났어요?
왜 차가 바뀌었어요? 경미 씨가 계속 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빨리 팔려고 헐값에 팔았어요. 대신에 경미 씨가 말하던 대로 준중형 국산차 샀죠. 그런데 지난번 차에 비해서 불편할 거라는 건 각오해야 돼요. 경미 씨가 원하는 일이라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런 각오는 되어 있죠? 심지어 제가 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렇게도 차에 애착을 보이던 사람이 차를 팔고 준중형 국산차로 갈아탔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이 팔라고 해도 안 팔았었는데 제 말이라서 팔기로 했다나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2년쯤 연애 시절을 거쳤답니다. 이제 제 나이가 28이 되었고 그 사람 나이는 33이 되었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 집에서 먼저 몸이 달아하셨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의 집에서도 이제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참에 빨리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혼집 이야기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론되곤 하죠.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죠. 우선 예비 남편에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 있는지를 물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씀씀이가 컸는데도 2억이라는 꽤 많은 돈을 모아놓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예비 남편의 경제관념에 대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돈도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예비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였지만 바로 제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었죠. 애견용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에 쇼핑몰을 열면서 저는 사은품 같은 것을 거의 퍼주다시피 하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단골 손님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도 저는 절대로 취급하는 물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우리 쇼핑몰에서 애견용품을 한번 사신 분들은 바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 쇼핑몰에 물건이 없으면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쇼핑몰에 그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손님도 많았습니다. 장사는 그렇게 잘 되었고 그래서 착실하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양쪽을 합쳐서 4억이면 신혼집 구하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죠. 우리는 그 4억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재훈 씨가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부모님 말씀이 너무 멀끔해서 꼭 잘 깎아놓은 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5살이나 많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구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미 씨 제게 주시면 앞으로 인생은 경미 씨를 위해서 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처가 어르신들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훈 씨 집에 인사하러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제가 마음에 드셨던가 봐요. 아주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련하신 저녁상을 내주셨답니다. 아이고, 얘기 듣던 대로 예쁘고 복 많이 붙은 인상이네요. 꼭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감이야. 별로 차린 것도 없지만 많이 먹어요. 저희가 외동이다 보니 우리한테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결혼 준비가 탈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인 상견례를 곧 갖게 되었죠. 화기애애한 인사가 오가고 즐거운 저녁 식사가 이어졌어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안사돈들끼리 결혼 준비를 위해 자주 연락하자는 말로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우리 결혼 준비는 아무 탈 없이 결혼식까지 가려니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안심은 어느 날 걸려온 시어머니 되실 분의 전화 한 통화로 깨어지고 말았어요. 예, 네가 알아서 하려니 생각도 했지만 아무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네가 준비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이렇게 오늘 대신 예비 시어머니에 이어지는 말씀은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은수저가 세트인 반상기는 물론 해오겠지? 그리고 실크 이불 세트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자매가 많지는 않아서 준비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니 샤넬로 나랑 네 시의 모델분들 2분 가방을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해오너라. 그리고 친구들 모임에 입고 나가야 하니 최상급으로 해서 내 모피코트도 물론 해와야 되고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받았거든. 그리고 너희들을 결혼시킨 기념으로 네 아버지랑 둘이 미국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갈 수 있는 미국 여행권도 준비해주면 좋겠구나. 샤넬 가방, 모피코트 다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미국 여행권이라뇨.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무슨 아들 하나 장가들이면서 한미천 마련하려는 사람 같더라니까요.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죠. 엄마, 세상에 2분 미국 여행권까지 해오래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무슨 결함 있는 채로 그 집에 시집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뭘 그만한 일로 다시 생각을 하니. 설마 아니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그걸 정말 다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겠니? 그냥 그 정도 맞춰 해오너라 하신 거겠지. 잘 키운 외동아들이니 남부럽지 않게 받고 결혼시키고 싶으셔서 그러실 거야.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는 못해도 부족하지 않게 준비는 해주마. 그러니 마음 풀어. 엄마는 제게 마음을 풀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듯 과다한 예단을 요구하시던 시어머니의 그 말씀도 잊혀지지 않았고 마음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래저래 시댁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의 말씀도 있고 또 이 나이에 결혼을 결정했다가 갑자기 파혼하는 일도 우스운 일이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다져 먹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친구들에게 아직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그 예단 소리에 놀라서 그만 할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어요. 축하한다 경미야. 슬슬 너한테서 소식 올 거라는 생각은 했어. 내가 소개한 거니까 나 옷 한 벌 해주는 거 맞지? 그럼 옷 해줘야지. 옷 맞추러 되도록 빨리 가자. 그래야 그 옷 입고 결혼식 오지. 네 남편 될 사람 뭐 한다고 했었지? 회사 다닌다고 했었지 아마? 땡땡물산 알지? 거기 본사 인사부서 쪽에 정규직 대리야. 이제 대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지 뭐. 어머, 이거 정말 기막힌 우연이다. 우리 오빠가 그 부서에 과장으로 있어.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우리 남편 될 사람 이름이 서재훈이야. 네 오빠한테 말해서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해줘. 너랑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라는 말도 꼭 좀 해주고. 제 결혼 문제로 급하게 모이게 되었지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끝나고 헤어졌죠. 그런데 다음 날 바로 그 예비 남편이 있는 부서에 자기 오빠가 과장이라고 하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경미야, 네 남편 될 사람 정말 그 부서 대리가 맞니? 내가 들은 얘기랑 너무 달라서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한 거야. 친구가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오빠의 확인에 의하면 예비 남편은 직함이 대리도 아니며 정규직도 아니고 그저 계약직 직원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상상도 못하던 말에 저는 기절할 만큼 놀랐죠.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못한 채로 끙끙 마음앓이를 했답니다.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었어요. 정규직이 아닌 것이 부끄러워서 속인 걸까 싶은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나 곧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면 연봉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서 매우 낮을 텐데 그렇게 씀씀이가 큰데 어떻게 2억을 모을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다닌 것이 4년 정도인데 계약직으로 어떻게 2억을 저축할 수 있었겠어요. 어쨌든 저는 마음 썩이지 말고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통장을 들고 예비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여기 내 통장이에요. 그동안 쇼핑몰 하면서 저축해둔 돈 2억이에요. 합쳐서 집 보러 다니게 재훈 씨 것도 보여주세요. 아예 찾아서 어른들한테 맡기든가요. 저는 예비 남편 앞에 당당하게 예금 통장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게, 통장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만 거래를 해서 보여줄 종이 통장은 없어. 그럼 전화기에 뱅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인터넷으로라도 보자고 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돈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재훈 씨, 왜 정규직이라고 나를 속였어요? 내가 재훈 씨가 정규직 직원이라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계약직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지고 나를 속였냐는 거죠. 계약직이라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날 속인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듣겠어요? 처음에 경미 씨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정규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그냥 왔던 거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렇다면 2억을 저축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예비 남편이 곧 또 고백을 하더군요. 미안해. 경미 씨가 실망할까 봐서 2억을 저축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축은 5천만 원 뿐이야. 이것도 나쁜 마음 먹고 속인 거 아니야. 정말 경미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도대체 자기 이름은 정말로 됐는지 그것도 걱정이더라니까요. 정말 예비 남편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생각할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어요. 난 지금 어쨌든 재훈 씨 거짓말에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커피 전문점에 예비 남편을 남겨놓고 저는 그냥 휙 나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기치 않게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마음 상태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른이 부르시니 안 가볼 수가 없었죠. 가보니 의외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같이 있더라고요. 예, 아가. 아들한테서 너한테 거짓말 했다는 얘기 다 들었다. 얼마나 놀랐겠니? 내가 다 미안하구나. 마음 풀어라. 얘가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잡고 싶어서 그랬다는구나. 그러고는 예비 남편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내 아들이 맞는 거니? 내가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상대방 아가씨가 마음에 들수록 네 상태를 정직하게 얘기했었어야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란 말이야. 내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해둔다만 이따가 아버지 오시면 더 얘기하자꾸나.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다독이며 달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하겠으니 결혼 준비를 예정대로 하자고 하시는 것이었죠. 우리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적으니 네가 모아놓은 돈을 합쳐도 살만한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넓지 않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신혼살림 시작하려무나. 네 아버지랑 나 둘은 방 한 칸이면 충분하니 나머지 방은 모두 너희 둘이 쓰면 될 것 아니겠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전혀 계획이 없던 것이어서요. 어머님 어렵게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단칼에 자르지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꾸나. 너더러 평생 우리하고 같이 살자는 얘기 아니야. 네 아버지랑 나는 몇 년만 지나면 낙향을 할 생각이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우리하고 같이 살고 그 이후에 집을 네 남편에게 주면 될 것 아니겠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제안하시면서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였어요. 내 얘기가 너희 둘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얘기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집을 구한다고 해도 어디서 40평이 넘는 집을 구하겠어. 이 정도면 같이 살아도 얼마든지 넓게 쓸 수 있는 집 아니냐.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집 시세가 지금 9억쯤 된다. 9억짜리 집을 신혼집으로 주는 것이니 약 10%가 되는 1억을 예단비로 내려무나. 원래 예단비는 남자가 해오는 집에 10%가 맞는 거란다.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더 해괴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이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집에 들어와 살면 방을 2개 줄 터이니 월세로 150만 원만 내거라. 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번다니 그 정도는 껌값밖에 더 되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할 바에야 제가 모은 2억을 보증금으로 주고 월세 150만 원 되는 집을 다른 데다가 구하겠어요. 모처럼 또 제안하시는데 못 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칼로 자르듯이 제안을 거절하고 미친 듯이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그저 사람은 배우고 봐야 돼. 못 배워먹어서 이 좋은 조건을 계산을 못해서 저러는 것 좀 봐라. 무슨 소리가 들리건 상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새 예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왔던가 봐요. 갑자기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한 얘기를 받아들이라는 설득이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요. 나한테도 재훈 씨한테도 좋은 결혼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당분간 서로 연락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설득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가보니 이모가 와 계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조카딸 본 지도 오래됐네. 결혼 준비는 물론 잘 되고 있는 거지? 이모라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구나. 이모, 저 파혼할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경솔하게 결정한 거 아니니까 엄마도 이모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엄마와 이모 모두 정말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서름이 복받쳐서 울먹거리며 그동안 시댁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엄마와 이모도 저처럼 어이가 없는 모양이셨어요. 그 네 시집이 있다는 동네가 어디니? 내가 시세를 좀 자세히 조사해 보려고 그래. 이모는 마침 성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성남에 있는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집이 9억이니 예단비로 약 10%에 해당하는 1억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말씀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황당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은 이모는 우선 그 집 시세가 9억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7억에도 잘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모가 더 자세한 상황을 물으셨죠. 같은 아파트라도 동과 층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자세한 동호수를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동호수를 말씀드리자 이모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어서 갑자기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파혼한다는 게 이모한테는 그렇게 웃긴 일이에요? 난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에 와 있는 거라고요. 아유, 경미야, 미안하다. 내가 그만 웃음이 갑자기 터져버려서 말이야. 어떻게 내가 조카딸 파혼한다는 얘기에 웃을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이모가 계속 하시는 말씀인즉
놀랍게도 그 집을 중개해준 사람이 이모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집을 시댁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집의 소유자는 따로 있고 시댁은 세입자 입장에서 이모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었어요. 즉 시댁이 그 집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결론이었죠. 이모는 시댁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고 자세한 이야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지나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세상에, 월 200의 월세로 살면서 저한테 150을 내라고요? 그리고 보증금 5천만 원이라는 것도 감쪽같이 속이고 9억짜리 집을 주는 것이라며 예단비 1억을 내라고요? 이건 완전히 사기 집단이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에게 정식으로 파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될 뻔한 사람에게 파혼 통보를 했죠. 경리 씨,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던 게 다 경리 씨가 너무 좋아서였다고 했잖아.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 마음 정말 진지하고 순수해. 그걸 생각해서 제발 이러지 말아줘. 재훈 씨가 울면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동정의 기미도 일지 않았어요. 그저 뻔뻔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화가 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엄마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나 저나 어떻게든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이모가 그 집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곧 종료될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친정엄마는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 이모네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망신을 시켜버릴 방법을 의논했답니다. 그리고 임대차 재계약이 있을 그 날짜에 정말로 저와 친정엄마는 좋은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처럼 좀 부티나게 차려입고 이모네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저와 엄마를 보고 예비 시어머니 될 뻔했던 분이 크게 놀라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저는 이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사장이 이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집 좀 보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빈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슬쩍 넘겨다 보니 월세 재계약이 진행되는 것 같더군요. 엄마와 저는 몰래 그쪽을 훔쳐보며 재계약 장면을 구경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시어머니 될 뻔했던 분이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월세집이라는 게 들통날까봐 그러는 것이었겠죠. 월세 계약 다시. 이모가 단지 세 단어밖에 말을 안 했는데 시어머니 될 뻔했던 분이 이야기를 급히 끊더군요. 아유, 왜 이렇게 오늘은 정신이 안 나나 몰라. 사장님, 죄송하지만 얼음 동동 띄운 커피 한 잔만 좀 주세요. 어제 저녁 잠을 설쳤더니만 정신이 없네요. 이모가 커피를 가져다 주고 다시 계약을 진행하려 했어요. 아이고 배야, 뭘 잘못 먹었나 몰라. 사실 아까부터 속이 안 좋았었는데 찬 커피를 마셨더니 배가 아주 많이 아프네요. 화장실 좀 다녀와서 얘기해요. 이모도 우리 엄마도 그리고 저도 그 상황이 정말 재미있더군요. 그래서 되도록 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어서 했죠. 우리가 한 40평 되는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알기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 정도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우리도 그 정도로 알면 되겠죠? 친정엄마와 저는 일부러 이렇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답니다. 이모 역시 시어머니 될 뻔했던 사람 앞에서 일부러 월세 계약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면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셨어요. 결국 시어머니 될 뻔했던 분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아니, 어머니, 집이 어머님 아버님 소유가 아니었어요? 저한테 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방독한에 150만 원 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모른 척 따지자 이제 놀란 사람들은 바로 그 집의 진짜 주인이었답니다. 아니, 왜 제 집을 가지고 당신네들 집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신 겁니까? 거기다가 새 들어 사는 집을 다시 새를 놓는다니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재훈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더 이상 주인도 이모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분들 조금 아는 분들인데 집주인 되시는 분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기칠 수 있는 기질이 농후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처음 뵙지만 정말 저도 당할 뻔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될 뻔한 재훈 씨에게도 당당하게 따졌죠. 재훈 씨, 모아놓은 돈이 5천이나 있다면서 그 돈 보태서 200이나 되는 월세를 줄였어야죠. 보증금이 5천에 200이라면 보증금 5천 더 보태면 월세가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 말에 오히려 예비 시부모였던 분들이 더 놀라더라고요. 아니, 재훈이 너한테 5천만 원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한 푼도 없는 척을 했단 말이냐? 그런데 재훈 씨가 이 말을 듣더니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우물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재촉했고 드디어 재훈 씨 입에서 고백이 쏟아져 나왔죠. 나한테 그런 돈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5천만 원이나 저축을 해요. 저축이라고는 없고 갚아야 될 빚만 많다고요. 왜요? 그 비싼 외제차 판 돈도 있잖아요. 그건 또 무슨 다른 일에 썼나 봐요. 이번엔 그 돈으로 뭘 또 사드렸는데요? 월세 200만 원, 사실 매달 내기에 만만한 돈은 아니었겠죠. 계약직 아들이 벌어오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다 아들은 버는 족족 비싼 물건을 사들이거나 자신을 치장하는 데 돈을 써버리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도 자동차 판돈이 있다는 저의 말에 아들을 더 다그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훈 씨가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숙여버리자 시아버지가 되실 뻔했던 분이 아들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셨어요. 너 이 녀석, 제대로 말 못하겠냐? 차 팔아서 이번엔 어디다 또 날려먹은 거야? 내가 일평생에 네 어머니 소비벽하고 네 녀석 허영심 때문에 고생을 한 사람이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여전히 집안 모르게 돈을 빼돌린단 말이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던 재훈 씨의 입에서 아주 오랜만에 정말 같은 말이 나오더군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 돈 좀 불려볼까 하고 스포츠 토토에 손댔다가 다 날렸어요. 뭐야?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사들이는 것도 모자라서 도박하고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일에 그 돈을 다 털어넣었단 말이냐? 재훈 씨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정광석화같이 일어나시더니만 이모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화분에서 화초를 뽑으시더니 그걸로 아들의 얼굴을 후려치시는 것이었어요. 그 멀끔한 얼굴이 금방 화초 자국으로 얼룩덜룩해지더군요. 내가 평생 일해서 돈을 버니 그게 무슨 보람이 있느냔 말이다. 마누라라는 인간하고 이 아들이라는 놈이 무슨 재벌집 많이 나고 아들이 된 것처럼 써대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당하겠어? 어이구, 그러니 결국 이 나이까지 집 한 채 없이 월세집 계약하다가 며느리 될 아이한테 망신이나 당하고 만 게지. 재훈 씨 아버지가 이렇게 탄식을 하시고는 그냥 사무실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정말이지 그동안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정성이나마 조상님들이 곱게 보셔서 이런 집구석에 시집가는 걸 말려주셨구나 싶었어요. 재훈 씨가 정규직이라고 속였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그리고 2억이나 모았다던 사람이 통장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부터 내가 다 알아봤어요. 거기다가 당신 어머니까지 예단 타령부터 하시는 걸로 봐서 어떤 집안인지 그 정체가 아주 정확하게 짐작이 가더라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당신 자유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이보세요들, 가난할 망정 정직하게들 사시라고요.
저는 이 한마디를 날리고 이모네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엄마가 말씀해 주시기를 진짜 집주인이 남의 집을 자신들의 집이라고 속였으며 아무리 며느리에게라지만 다시 세를 놓으려고 했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는 계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진짜 집주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물러나왔다죠.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이모의 행동이 푹푹 찌는 날 마시는 시원한 한 잔의 물 같았답니다. 아니, 아주머니, 저 화초 뽑아놓으신 건 어떡하고요? 저게 저래봬도 5년산 난초예요. 저것도 사려면 돈 든다니까요. 거기다가 좋은 월세집 좋은 가격에 소개해줬다고 세입자가 어렵게 마련해서 보내준 화분이었단 말이에요. 화초값은 주고 가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답니다. 이모가 화초값 내라며 재훈 씨 어머니를 붙잡으니 재훈 씨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는 것이었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좀 더 울어야 되겠더라고요. 진실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때 가족으로 연을 맺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듣건 말건 제가 충고 한마디 하고 싶네요. 우선 단순히 당황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 살았다는 생각에서 울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죽 한 그릇을 가지고 나눠 먹고 살망정 처지에 맞게 살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은 절대 먹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그런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막아주신 조상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렸답니다. 다음번 차례와 제사는 더 정성 들여서 올려야겠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